제가 제일 두려운 건 부동산 대출 규제가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는 대출을 첫 규제로 유주택자는 일단 개인 대출이 어렵다, 안 된다로 규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 대출 규제에서 항상 생각할 게, 저는 그 단어를 정확히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번 대출 규제는 개인 대출 규제, 그리고 DSR 규제, 그리고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만드는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매 잔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 대출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가계대출. 그래서 이 가계대출이 막혀서 우리가 유주택자, 저 같은 사람은 대출이 어렵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한테 희망이 남아있는 부분은 사업자 대출 부분은 아직도 된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이 사업자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 또 사업자 대출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오늘은 사업자 대출은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대출도 지금 레이더에 넣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오늘 아침에도 교육생분들이 보내줬던 대출 제약이 뭐냐면 그 사업자 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련 언론 뉴스들에서 많이 사업자 대출도 이제 금지가 된다라는 뉘앙스로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사업자 대출도 아까 제가 단어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원래 규제였던 대출이었고요. 그 사업자 대출은 무슨 대출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출 편법을 이 시장에서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이 없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갖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적인 사업자 중에 하나가 뭐 스마트 스토어, 제일 가볍게 낼 수 있는 사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내가 운영자금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 아파트 담보로 해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요. 내가 사업장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예를 들어 재고를 사야 돼,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그 명분으로 대출을 여기서 받아서 이걸로 그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사는데 유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규제가 지금 올해 초부터, 규제 전부터 나왔던 사업자 대출을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자 대출은 뭐 회수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 일반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생분들한테 지난주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게, 선생님 이제 우리 사업자 대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잔금을 납부할 때 쓰는 경매 잔금 대출 중에 하나, 특히 부동산 매매 사업자랑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대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규제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당연히 요 매매 사업자든 임대 사업자든 규제가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 규제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기대와 희망적인 부분은 어디서 생겨날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방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대출 규제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저는 단어를 자꾸 정확히 쓰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라고 하면 뭔가 내가 부동산을 갖고 가는데 되게 부담이 되겠구나, 내가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어렵게 하는구나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대출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부동산 대출 규제가 아니고 부동산 취득 금지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몰아간다는 생각도 저도 들긴 하는데, 취득 금지가 아니란 말이야. 정확히 대출 금지야.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 우리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규제의 출발은 언제냐고 생각하냐면, 비교적 최근 10년 안에서 벌어진 가장 강력한, 단군 이래의 가장 강력한 규제는, 저는 출발은 18년도 9.13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9.13 대책 때 처음으로 LTV 규제가 생긴 거예요. 정확히 개인 대출은 그때 상관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그때 임대사업자 대출이 LTV가 80이었다가 4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40% 대출도 유리한 거 아니냐, 대출이 나오네, 지금은 아예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소액물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게, 감정가가 예를 들어 1억일 때 그럼 4천 대출해주네 라는 개념이 아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방차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출 산정된 금액에서 2천에서 한 5천 정도 사이 금액을 또 빼고 우리가 대출을 산정받다 보니까 LTV 40%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 거랑 같은 개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18년도 9월 13일 이후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유찰이 한 칸, 두 칸 다 됐어요. 그때는 처음 투자자분들이 경험하는 일이다 보니까 대출을 안 받고는 이 조그만 물건에 매력이 분명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저도 당연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두 달 정도까지는. 11월, 12월 되면서 사람들이 낙찰을 하나씩 받는 거야. 그래서 대출을 또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요. 매매 사업자가 LTV가 80으로 진행을 해준 거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때 18년도에 김현미 장관님이 임대사업자 대출이 과하니까 너는 규제할게. 그리고 매매사업자 너는 이뻐. 그래도 매매업은 그래도 좀 두자. 걔는 80%로 그냥 유지해.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대출만 알고 있었던 거고 그때는 매매사업자라는 개념 자체를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부동산 사업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임대사업자도 있고 매매사업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사업자를 규제한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만 규제를 했던 거야. 근데 찾다 보니까 매매사업자라는 것도 있네. 그래서 매매사업자로 사람들이 암암리에 80% 대출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임대사업자는 규제됐을 때 매매사업자는 누가 찾았냐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서 매매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을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선생님 같은 이 다주택자 투자자들 아니야? 라고 얘기도 듣긴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 같은 투자자들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매매사업자를 알고 있었어도 은행 가서 혹시 부동산 사업자 중에 매매사업자도 있는데 이거는 규제 아니잖아. 이걸로 대출해줘. 하면 은행에서 해줄까? 담당자가? 절대 안 해줘요. 그건 누가 찾았냐면요. 은행이 찾은 거야. 알려줬구나. 그렇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아마 이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때 낙찰받았던 분들한테 매매사업자로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어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항상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열린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동산 규제는 내가 불편해지는 곳이 생기면 이 부동산 경매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후랭이님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한쪽이 불편해지면 또 다른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특히 대출 때문에 먹고 사는 가장 커다란 집단은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은행에서 가장 이 매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경매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 막히면 은행도 매출이 반토막이에요. 오늘도 뉴스에 나온 게 은행이 담보대출 금액이 예정된 담보대출 실행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뉴스가 저는 오늘도 보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이 이게 과연 춤추고 장구치자는 분위기일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행도 어쨌든 사기업, 매출을 높이고 싶어하는 집단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해줄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낼 부분이 아니고 누군가가 찾아줄 거라고 난 생각해요. 특히 우리랑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입장은 누구냐면 말씀드렸던 저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찾아내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은행이 찾는지 안 찾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업으로서 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교육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취득하기가 수월한 거는 제가 뭐 되게 유명한 대출 상담사 분들이나 아니면 법무사 분들, 은행 직원분들을 알고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낙찰받는 사람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식을 듣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내 주변에 은행 직원분들이나 대출 상담사 분들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 단적으로 이 대출은 어떤 부분이 저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의 교육생분들 중에 실제로 은행 직원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대출 상담사분들도 수업을 들으러 오고, 저도 거래를 오랫동안 하는 대출 상담사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상담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정보를 찾는 건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굉장히 또 이례적인 경험을 했다고, 이색적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1금융권 교육생분이, 1금융권에서 재직하는 교육생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본인 은행에서 대출이 막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분 1금융권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도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 전문가분들을 다 믿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제가 최근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지점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자기 은행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지금도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낙찰을 또 실제로 받으신 분들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오늘도 입찰장에 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대출이 된다더라를 또 들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투자를 하면서 노력하는 게 정확히 뭐냐고 생각하냐면, 직접 최근에 내가 대출을 받아본 사람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 대출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은 조금 더 의심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대출 상담사 분들도 자기가 이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을 다 거래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래하는 몇 군데 은행이 혹시라도 대출이 부정적이고 안 나오는 것들을 눈으로 봤다? 그러면 손님들한테 대출이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 상담사분들이, 은행 직원분들도 그렇고 대출 상담사분들도 한두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표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딴 데 연락해 보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